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리쌤과 함께하는 조이리쌤과 완성국어 3단원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한글 창제 원리 중에서 자음자 창제 원리를 좀 배웠고 한글에 담겨있었던 훈민정음에 담겨있었던 정신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오늘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님한테 혼날래나? 어쨌든 여러분 이제 좀 세종대왕스럽게 용포 비슷한 옷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맨유구나. 맨유 유니폼 나이키 3개가 되는 나이키 PPL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세종의 그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모음자까지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122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122페이지인데 요 내용들을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고 했죠. 이렇게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배우면 정말 그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지, 다음 주에 나눠줄 학습지를 미리 선생님과 한번 보면서 학습하고 다음 주에 학습지 등교하면 나눠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세종 같나요? 이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거 용포 좀 쓰려고 했는데 저기 또 우리 희원이님이 그지꼴 같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잘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는 12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어제 썼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내용을 보충해놨고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는 이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어제 배웠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세종이 직강한다 생각하시고 세종대왕이 직강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되니까 물 한잔 할게요. 자, 훈민정음의 이해입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지금 화면 봐주시면 돼요. 바른소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문 시간에도 배웠고. 근데 훈민정음이 가르치는 대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443년 12월에 세종이 만든 한국어의 표기 체계, 1443년 세종 25년에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 문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446년 9월에 발간된 책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되었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왜 지었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죠.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119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볼까요? 이 부분 우리나라 말이 문자가 달라 여기 나와 있던 거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라 문자로 서로 상하대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했던 거 있죠. 그거는 이제 1446년에 나오는 9월에 나온 훈민정음 예의의 서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그래서 창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창제 이유 요 밑에 쓴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초성에 17자, 중성에 11자로 28자인데 이것을 다시 두 글자나 세 글자씩 합하여서 필요한 글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가 28자로 제한된 건 아니었다는 거. 새롭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이런 내용들 배웠었죠? 그래서 언해본이라는 것은 한글로 풀어 쓴 것인데 당대의 언해본이 있을 거라 추정은 되지만 한글로 쓴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언해본은 나중에 나온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해본이 이렇게 생겼었고 이걸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단어들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린, 이런저런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때 있어도 할 때 어린은 지금은 나이가 적다, 어리다라고 쓰이지만 당시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할 때 어여삐, 예쁘게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로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단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어제 했던 거죠? 어제 했던 거에서 좀 추가된 게 있었어. 이체자, 옛, 이응, 리을,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라고 해서 글자를 해서 풀어서 예를 든 것들이에요. 해례본 하면은 글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 쓴 것인데 여기 나와 있으려나? 보기를 들어서 풀이한 거 해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한 거. 그래서 거기서 이체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성 17자는 기본적으로 기본자를 상형한 상형의 원리와 가획, 획을 더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체자, 새로운 형태, 다를 이자에다 몸체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가 3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오직 이응이 된 것은 다르다 하면서 원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설음과 리을을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반설음 반치음 하는데 리을과 반치음 역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따서 그 모양을 달리했지만 획을 더하는 의미는 없다. 모양을 본딴 부분은 있지만 기본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상형의 원리라고 하지 않고 이체자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본래의 상형과 가획의 기준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글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헷갈릴까봐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교과서 페이지 보면 자음 제자 원리에서 상형하고 가획의 원리를 사용했다 했던 것은 지금 여기 기본자와 가획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원리 이외에는 이체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은 이체자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성이 총 17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체자에서 좀 특이한 것들 리을은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데 예디응하고 반치음의 발음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지에 넣었습니다. 어제도 한 번 정도 설명했는데 옛이응은 현대국어 종성 받침에서 나는 이응 소리 공할 때의 이응과 소리가 발음이 같아요. 소리가 같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이응도 있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이응, 표기의 이응도 있었고 옛이응 2개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중세국어의 이응은 현대국어와 같이 소리가 없는 단순한 글자 역할로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불할 때 이자의 이응은 자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역할이라고 했죠. 형식적인 이응이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응에 음가가 있다 없다, 소리가 있다 없다. 이불할 때 이자는, 이응은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글자의 역할을 현대국어와 같이 하기도 했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자음의 역할,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음가가 있는 역할을 했어요. 음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현대의 이응, 공에서 나오는 이응과는 다른 후두, 유성, 마찰음, 후두의 성대를 울리는 마찰음이 있었다. 이런 비슷한 음일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대의 음으로 예측만 할 뿐이지. 어쨌든 지금의 이응과는 지금의 종성에서 사용된 공에서의 이응과는 달랐고 그 이응의 역할을 했던 것은 옛이응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대국어의 이응과는 다른 발음으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반치음은 시옷에 대립되는 유성마찰음으로 사용됨. 자, 반치음은 어디에 쓰였냐면 유성음, 울림소리 사이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림소리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성대를 울리는 모음도 울림소리가 되고 미음, 니은, 이응 이런 것들이 울림소리가 되는데 리을까지 울림소리 사이에서 쓰였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시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치음은 시옷과 대립되는 부드럽게 사용되는 유성 마찰음, 성대를 울리는 마찰음이었다. 시옷이 마찰음이거든요. 유성 마찰음, 성대를 울리는 마찰음으로서 사용됐다. 그래서 이 유성 마찰음, 후두 유성 마찰음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현대의 음과와 달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치음의 소리는 시옷과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었고 예디응은 현대국어 종성의 받침 발음과 같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중세국어의 이응은 현대국어의 이응과는 발음이 달랐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어제 각자병서, 합용병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알아두면 비읍시옷 같은 거 우리는 다 발음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발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음이 합쳐서 합용으로 쓴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부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어두자음군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둘 필요는 없고 어떻게 발음이 될까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입니다. 오늘 사실 배울 부분이 여기가 핵심인데 122페이지거든요. 중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였던 거예요. 기본자는 하늘, 하늘의 둥근 모습, 하늘이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천지인이라고 하죠. 그것들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지인 3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하늘의 둥근 모습을 따서 아레아를 만들었어요. 아레아는 발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보다 조금 깊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될까요? 선생님이 진짜 세종대왕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데 그때의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깊은 아의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은 아레아의 원리는 하늘의 둥근 모습을 따서 점을 이렇게 찍었고 의 같은 경우는 땅의 평평한 모습, 지면이 평평하죠? 그리고 사람이 바로 선 모습을 떠서 이를 만들었어요. 세 글자를 기본으로 만들고 이걸 조합해서 만듭니다. 한글이 대단한 문자인 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에요. 기본 글자 몇 가지를 가지고 가외 쭉쭉쭉 해서 글자를 따다닥 만들고 기본자 만들고 나서 이걸 합성해가지고 합성 원리라고 여기 써있죠. 합쳐가지고 글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문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문자였던 거죠. 문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오버스러울 수 있지만 세종대왕의 용포와 이거 모자에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런 의복들을 정확하게 입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위대함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이 우리 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세 개를 만들었어. 아래야, 이를 만들고 글자들을 만드는데 열한자를 어떻게 만드나 보십시다. 자, 초출자라고 해서 이건 처음 만든 글자예요. 초출, 제출은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아래하고 의하고 합치니까 오가 되는 거. 오! 이하고 아하고 합쳐서 아래하고 합쳐서 의하고 아래하고 합쳐서 우.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래하도 있었고 아도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글자로서 존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래하가 사라졌죠? 그리고 의와 아래하가 합쳐서 우. 순서가 뒤바뀐 거죠. 오와는 다른 거죠. 아래하와 이가 합쳐서 요런 글자를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 글자, 만들어진 오아, 우어를 바탕으로 다시 아래아를 합치니까 요야, 여가 된 거죠. 그래서 초출, 처음 초자를 써서 처음 나온 글자들, 제출, 다시 제자 써서 다시 만들어져서 나온 글자들, 제출자. 그래서 중성은 상형과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중성 11자는. 이해됐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전문 자료에서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자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아래와 의를 만들고 초출, 제출자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하자면 이 어려운 내용들은 동출합용, 상수합용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전혀 없고요.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었다면 11자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만들어진 모음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성 11자를 만들고 초성 17자를 만들었다라고 훈민정음에서 처음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글자만 이야기하고 뒤에 또 쭉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도 글자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성 17자, 중성 11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새롭게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또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동출합용해서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18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오하고 아 합치면 와 되죠. 요하고 야 합치면 이 발음하기 어렵지만 유아가 되고 우하고 어 합치면 워, 유하고 여 합치면 요 글자가 되는 거죠. 요걸 일단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11자죠. 여기 11자인데 여기서 아래아를 이를 빼서 이를 만들어진 글자들과 합치는 거예요.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이냐면 다 보세요. 요 아래하고 이하고 합치면 요 글자가 되죠. 이해되죠? 의하고 이하고 합치면 요 글자가 되죠. 오하고 이하고 합치면 외자 되죠. 이하고 아 합치면 애자 되죠. 우하고 이자 합치면 위자 되죠. 어하고 이 합치면 애자 되죠. 요하고 이 합치면 요거 획이 빠졌네. 요 글자가 되고 획 하나 넣어야 되고 야하고 이 합치면 예자 되고
유하고 이 합치면 요 글자가 되고 여하고 이 합치면 예자가 되고 그래서 기본 열자에다가 이자를 합쳐가지고 요런 글자도 두 자를 합용한다. 이자 합용, 두 자를 합용해서 만든 글자가 있고 세 글자를 합쳐서 만든 것도 있어요. 볼게요. 지금 동출 합용됐던 요기 글자들 있죠. 요기 글자에다가 이를 합쳐서 요 글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글자는 기본 중성 11자 플러스 합용 18자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29자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중성에서는. 근데 중성으로 11자를 만들었다라고 처음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성 11자를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외우질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11자만 썼나?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도 만들었었고 지금 왜, 에 이런 모음들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단모음들. 이런 모음들이 분명히 형태로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종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종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교과서에는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 훈민정음에는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되어 있지 않고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따라서 선생님은 같이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성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성은 특별한 글자를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을 쓴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 해례본에 있는 내용으로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건데 이 문자를 해석하면은 종성, 받침에는 다시 초성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성에서 초성 17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초성에서 병서됐던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성에 쓴 글자를 다시 그대로 쓰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럼 다 갖다 쓰면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내용을 더 읽어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린이 비미시리. 자, 발음하면 기역, 예디응 이렇게 이것들의 명칭이지만 발음하면 기린이 비미시리 이렇게 합니다. 기린이 비미시리 예디응입니다. 8자만으로 종성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자 기린이 비미시리 8자 가족 용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받침은 아까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기딩이 비미실이 이 8글자만으로 충분히 종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받침 글자를 처음에 15세기 중세 국어 한글 창제 이후에는 8글자만으로 종성, 부용, 초성 해서 8글자만으로 종성을 썼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썼고 또 8자만으로 충분히 종성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기디니 비미실이 이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현대국어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많이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만 해서 한글 창제의 원리 정도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 문제 한번 풀어보고 줌으로 돌아와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모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모음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자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음이 둥근 것은 뭘 본따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따서 아래 아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뭘 본따서? 땅을 본따서 으자를 만들었고 모양이 서 있으면 사람은 본따서 이자를 아래야 으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든 것이 기본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모음 기본자 천지인 아래야 으이를 결합해서 초출자 오우어아를 만들었고 여기에 다시 모음 기본자를 합해서 여기에다가 모음 기본자 중에서 아래아를 합한 거죠. 아래아를 붙여가지고 아까 학습지에서 봤죠? 학습지를 선생님이 꺼버렸네. 여기 있죠? 아래아를 다 합쳐가지고 제출자를 만든 거예요. 제출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음 기본자라고 했지만
모음 기본자. 아래아를 오에 합쳐고, 우에 합치고, 아에 합치고, 어에 합쳐서 요야, 유여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성 11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선생님하고 방금 하지 않았는데, 다음 글자들을 예로 들어서 모음자를 자음자에 붙여넣는 방식을 설명해보자 했어요. 아하고 을을 보니까 자음자에 어떻게 붙여넣냐를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히읗 옆에 쓰인 아 같은 경우는 자음에 어디 위치해 있어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아래쪽에 위치했죠. 니은, 자음자의 아래에. 그래서 보면은, 하에서 모음자 아는 자음자 히읗의 오른쪽에, 늘에서 모음자 으는 자음자 니은의 아래쪽에 붙여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모음자는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 쓴다. 한자로는 그때 당시 썼던 건 부서, 붙일 부에 해가지고 부서라고 했는데,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문자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써야 되지? 붙여 써야 되나? 아니면 위에다 써야 되나? 아래에다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들, 위치까지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창제 원리로서, 제자 원리로서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아자는 어디다 쓸까요? 아래에 썼어요, 아래. 하 하게 되면, 히읗 밑에다가, 이거 아래에다가 썼던, 아래 아자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자가와 자음자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와, 성음법, 이게 어떻게 글자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드는 게 성음이라고 하거든요. 성음법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교과서 맨 밑에 보면 요 내용 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모음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가 있었다. 그래서 상형은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본따서 아래아, 이를 만들었고, 합성, 모음 기본자들을 합해서 다른 모음자들을 만들었다. 오, 아, 우어, 요야, 유여 이런 것들을 합성의 원리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이었고요. 줌으로 돌아오셔서 질문 받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바라는 마음은 정말 세종대왕에게 한글 창제 직강을 들은 것처럼 잘 이해하셔서 한글을 더욱더 사랑하는 2학년 충북여중 2학년 사랑하는 충북여중 2학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